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4일 만에 코스피에도 구름이 드리운 모습인데요. 최근 기록한 급등세로 부담이 쌓인 데다 법원 판결로 정지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효력이 하루 만에 되살아나면서요.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 탓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부터 보겠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대체제로 주목받는 차세대 2차 전지죠.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 오늘 장 초반 따스한 봄 날씨 보였는데요. 앞서 중국에서 열린 배터리 산업 박람회에서 CATL을 포함한 중국 상위 배터리 셀 소재 업체들이 차세대 제품을 공개한 바 있고요. 우리 정부도 중국 배터리 산업의 공세에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련주들 다소 윗꼬리가 단 종목 있다는 점 확인하셔야겠고요. 코로나19 관련주들 다시 맑은 하늘입니다. 정부가 중국과 홍콩, 태국 등 인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의 우려를 포함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당부하거나 예방 접종 기한을 늘리는 등 대응 방침을 강화한 영향으로 오늘 코로나19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 강세에 뛰고 있고요. 오늘 사전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21대 대선 국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이 이슈화되면서 관련해서 태양광과 풍력주들까지 재생에너지 관련주들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등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AP위성, 인텔리안테크 등 우주항공 관련주에도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또 증시 활성화라는 대선 공약에 따른 증시 부양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 증권주들 최근에 전반적으로 좀 맑은 하늘이었는데요. 오늘은 종목별로 날씨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 보겠습니다. 봄 햇살이 굉장히 따스하다 못해 뜨거운 두 가지 종목입니다. 먼저 SCL 사이언스는요. 자사의 체내용 지열 제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확정됐다고 공시한 영향으로 오늘 장 초반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기존 제품이 체외용 2등급 제품이었다면 이 제품은 체내용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 가격도 기존 제품보다 10배 수준의 고가로 책정되면서 향후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매출과 수익성 개선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자율주행차 부품 전문 기업 DH 오토웨어인데요. 북미 현지 법인이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의 멕시코 생산 법인으로부터 차세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제어기 부품을 대규모로 수주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주 규모가요, 조 단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종목 보겠습니다. 다소 뜨거운 햇살이 좀 강하게 내리지고 있는 두 종목인데요. 먼저 코스닥 상장사 나이백입니다. 어제 상한가의 거래를 마친 이 나이백 같은 경우 오늘 개장 직후에도 바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6천억 원 규모의 섬유증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햇살로 작용하고 있고요. 마지막 종목은 태웅인데요. NH투자증권 측에서 이 태웅에 대해서 전방시장 단조품 수요 증가에 따른 성장 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목표 주가를 28,000원으로 기존 대비 60%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서 태웅은 지난 2월 캐나다 내 300메가와트급 SMR용 단조 부품 공급 계약 체결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SMR 부품 수주에 성공하면서 SMR 밸류체인에 속하게 된 점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분석 속에서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웨더였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부분의 관세를 무효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29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간략한 명령문을 통해 전날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를 승인했다. 항소법원이 1심 판결에 대한 본안을 진행하는 동안 전날 판결의 효력은 중지된다. 항소법원은 명령문에서 국제통상법원이 지난 29일 밤 내린 판결은 본 법원이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숨돌릴 시간을 벌었으며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체제를 독자적으로 시행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기회를 얻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교역국을 상대로 시행되고 있는 10% 기본 관세, 중국을 상대로 부과하고 있는 30% 관세는 당분간 유지된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시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 흐름부터 먼저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하락 반전한 모습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제는 아시다시피 미 정부 이제 관세 관련돼서 이 아시다시피 유해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다시 이게 뒤집혀진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관세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관세로 많이 피해를 받았던 업종 종목들이죠.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좀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하지만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 반등의 기미를 좀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2차 전지 쪽은 그나마 나트륨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좀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가장 큰 관련된 이슈가 하루 만에 이제 번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효력 중지 승인이 받쳐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1심 판결이 본안 판결 전까지 어느 정도 효력 중지가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초에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관세를 부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센트 재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실질적인 관련된 관세가 어떻게 협상으로 도래가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다. 근데 지금 상당히 좀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각도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은 좀 벌었기 때문에 이 관세 관련된 정책들은 계속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이제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 반대 의견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결국에는 좀 더 이 관세 관련된 협상을 빨리 단행할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시각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의 상승을 좀 되돌리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 관세라는 게 어느 정도 빠르게 해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좀 상승 흐름을 그려왔던 코스피 어제도 2,700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하락으로 방향성을 좀 전환을 하면서 2,700선 밑에서 또다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이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효력 하루 만에 되살아났다라는 움직임까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에 관련된 부분 핵심 좀 짚어주셨고요. 저희 또 팀장님께서 오늘 시장 안에서의 기회 어디에서 찾고 계신지 지금 준비해 주신 데일리 하스닥 세 가지 테마와 이슈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업종은요. 화장품입니다.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수출 증가, 호실적 등의 다양한 호재로 강세 보였던 화장품주들인데요. 워낙 강세 상황이 이어지면서 또 내수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호텔입니다. 중국 IT 기업 텐센트가 하이브로부터 SM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사들인 것이 한한령 해제의 현실화 가능성으로 연결되면서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한번 부각이 됐고요. 중국 관광객의 방한 수혜주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텔 관련주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음식료입니다. 역시나 화장품주와 마찬가지로 원화 강세 시 수혜가 예상되는 이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화장품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관세 리스크로요. 이제 수출이 불안정해지는 데다가 또 이 조기 대선으로 내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내수주들에 대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에서는 어떤 포인트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앞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제 관세 무관한 쪽에 대한 섹터가 다시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관세에 무관한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일단 주요 경쟁국들에 대한 그런 화장품 업체를 보시면 대부분 프랑스, 일본, 미국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가격이 월등하게 좀 높아요. 그래서 이 관세, 보편 관세라든지 상호 관세율을 투과를 한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가격에 대한 그런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최고로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이 좀 다변화되고 있고 품목도 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걸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판매는 어떻게 보면 제조사가 브랜드 샵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좀 진행을 했었던 게 많았는데 이제는 SNS를 통해서 이 다양한 인플루언서를 바탕으로 판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멀티 브랜드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다이소라든지 올리브영 같은 멀티 브랜드에 대한 확장 새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매출처의 다변화와 그리고 품목 다변화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색조나 선크림에 대한 품목이 조금 더 기능성적인 부분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PDNR 관련된 그런 연어 DNA를 이용을 한 재생 화장품 관련된 것도 시장에서는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 회복과 더불어서 글로벌 시장의 진출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더뎠어요.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면서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대한 화장품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이미 중국 시장에서 많이 탈중국을 선언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미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동남아 시장으로 판로를 개척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상승이 더불어서 다른 쪽 판로가 확대가 됐다라고 하는 점은 결국에는 화장품 관련된 전반적인 그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화장품 관련주 관세 리스크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말씀. 그리고 최근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중국 시장 여기에 또 여전히 뜨거운 K-뷰티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 화장품주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볼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중국 관련된 그 화장품주였죠. 네. 아모레퍼시픽을 이제 첫 번째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소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컸었어요. 근데 중국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든 반면에 미국 쪽이라든지 그리고 유럽 쪽에 대한 판로가 상당히 커지면서 이 관련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좀 역전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중국 시장에 대한 회복과 유럽 시장, 미국 시장에 대한 확대, 그리고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이 코스알엑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1,800억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조금 더 안정적인 교두보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지배구조 관련돼서도 아모레퍼시픽 홀딩스와 아모레퍼시픽이 어느 정도는 이제 지배구조가 투명하게 좀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관심을 좀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 400원 정도 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3일 동안 지금 음봉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조금 뭐 이 분할적인 매수로 좀 접근을 해봐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이 OEM, ODM 탑티어 관련된 기업인 코스맥스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코스맥스는 이제 OEM 쪽, ODM 쪽 거의 이제 핵심 탑티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관련된 두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코스맥스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 대한 성장세가 좀 더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SNS를 이용한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이 결국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뭐 인디 브랜드에 대한 판매율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점에서 OEM과 ODM을 만드는 기업들에 대한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성장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두 종목 모두 상승을 했었던 모습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맥스도 역시나 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뭐 2.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20만 원과 21만 5천 원 정도의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라고 보면 이제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실리콘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2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플랫폼 유통 마켓을 통해서 해외 쪽에 대한 판로를 직접적으로 솔루션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매출 비중의 25.27%로 이제 1위를 기록을 했다라는 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동 시장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미국 시장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런 점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실리콘2뿐만 아니라 뭐 APR 같은 이런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화장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시 좀 재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2는 지금 3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고점을 좀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이 자체가 조금 더 이어진다고 보면 결국에는 단기 고점인 한 5만 4천 원 이상까지도 한 번 정도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안에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 3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조정 시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코스맥스와 실리콘2 짚어주셨는데 실리콘2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 전 고점 부근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 이제 호텔 준비해 주셨는데 여름에 또 호캉스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또 중국 관광객 방한 수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게 포인트 코로나 짚어볼까요? 이전까지 회복이 거의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여행객도 코로나 이전만큼 한 97% 회복이 됐다라고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도 이미 이제 도달을 했다. 코로나 이전까지의 수준보다 더 높아졌다라고 오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 관광객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된다라고 보면 당연히 이제 호텔에 대한 비중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한령 해제 관련된 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국 쪽에서는 한한령 해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좀 수긍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7월에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가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를 눈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카지노 쪽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결국에는 이 7월에 단체 관광객까지 증가가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해외 관광객과 더불어서 호텔 사업은 조금 더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1분기가 비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 관련된 기업들이 나름 실적이 양호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제 여름으로 가고 이제 휴가 시즌으로 간다라고 하면 2분기, 3분기 들어서 실적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호텔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못 오른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네. 종목들이 있을까요? 세 종목 역시나 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롯데관광개발. 네. 아시다시피 이제 제주도에 롯데관광개발, 그러니까 롯데 하얏트 호텔이라고 네. 하는 그런 드림타워라고 하는 그런 호텔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호텔뿐만 아니라 이제 카지노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롯데관광개발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네.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뭐 8,000원 정도 시점에서 12,000원 정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걸 이제 주봉상으로 보시면 아직도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일단 다른 나라, 그러니까 특히 중국 나라 사람들이 오기에 비자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카오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마카오로 갈 때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런 점도 어떻게 보면 혜택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역시 호텔신라. 근데 호텔신라는 뭐 매출에 대한 대부분을 면세점 쪽으로 좀 기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세점 사업이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면세점 사업이 조금씩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호텔 관련된 사업은 안정적으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 좀 눈여겨볼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시니어, 그러니까 실버 분들의 숙박이라든지 레지던스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호텔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 실버 사업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보면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시너지를 가질 가능성의 높은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호텔신라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호텔신라도 역시나 단기적으로 뭐 한 37,000원 주가가 49,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단식 상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정이 어느 정도 48,000원 정도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다시 한번 좀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보면 한 53,000원 이상까지도 염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추이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호텔신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뭐 아난티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뭐 아난티는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예전에 이제 금강산 쪽에 호텔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던 회사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관세로 신경을 못 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북한과의 어떤 우호적인 정책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조금 뭐 다시 금강산이라든지 이 북한의 동해 쪽에 대한 투자가 확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동사는 이미 뭐 관련된 레퍼런스도 있고 관련된 사업을 추진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해외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서 당연히 호텔 관련된 사업 자체에 대한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으나 2, 3분기의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면
이제 올해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로 좀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서 이 주가 자체는 좀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진짜 내내 이제 긴 겨울을 보내왔던 호텔주들인데요. 최근 좀 한 2달간이죠.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그런 3가지 종목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카지노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사업하고 있는 뭐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여기에 또 아난티까지 관심 종목으로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은 네. 음식료인데요. 대표적인 내수주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일단 뭐 금리 인하로 내수 기반에 대한 수요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음식료 쪽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정책 관련된 부분으로 저 PBR 관련된 종목이 음식료 쪽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PBR에 대한 관련된 종목과 대선 정책적인 기반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된다고 보면 다시 재평가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은 한 3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뭐 아시다시피 롯데칠성이고요. 롯데칠성은 음료 관련된 그런 사업에 좀 강하죠. 그래서 주류 쪽 관련된 사업에 대한 매출이 여름일수록 상당히 좀 많이 증가가 된다고 하면 결국엔 다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사 뭐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런 제품과 처음처럼에 대한 제품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8년까지 배당 30%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배당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특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는 판가 인상을 올해 4월부터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판매가 좀 증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쪽에 대한 판가 인상으로 수혜가 이어진다라고 보면 수익성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지어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지어소프트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오아시스 아시죠? 오아시스의 최대 주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컬리와 더불어서 오아시스, 이 친환경 아침에 배달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 관련된 유통에 대한 수혜가 그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티몬이라고 하는 티켓몬스터를 인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너지도 본격화된다고 보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어소프트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과 호텔, 음식료까지 3가지 테마와 업종 그리고 종목까지 알아보는 데일리아 스탁. 오늘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사전투표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관공서 발급 신분증이 필요하며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 등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자는 주소지 기준으로 관내, 관외로 나뉘며 관내는 신분증 확인 후 바로 투표하고 관외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야 한다. 또한 선거사무정 과정을 확인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을 처음으로 운영하고 사전투표소에는 전담 경찰을 배치해 소란 행위에 대비하기로 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집중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시장 양지수 모두 약세 흐름 띠고 있습니다. 6월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관심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 한번 보시고 6월의 증시 방향성 함께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승영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증권사 측에서요. 코스피 다음 달에 2,800선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네. 전망이 있더라고요. 6월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 궁금합니다. 네네. 일단 뭐 지금 5월 시장 그다지 녹록치는 않게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여유 있게 흘러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이제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대선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이 전개가 될 것이고 그리고 6월 3일 대선 투표가 진행된 이후 시장 아마도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우리가 좀 6월 시장 전체적인 큰 흐름 과연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것인가 한번 크게 미리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6월 내에 변곡점이 될 만한 이슈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6월 FOMC가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 보이고요. 세 번째는 계속해서 지난 연말부터 우리 시장의 어떤 그 발목을 잡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이슈가 여전히 6월 시장 내에 시장의 중심점에서 시장의 전개 방향성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지금 미국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 내에 상당 부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시장은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좀 가져보고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 먼저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6월 국내 증시의 3대 변곡점, 제21대 대통령 선거, 6월 레이스, 또 FOMC,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여전한 부분까지 좀 3가지 부분 저희가 주목해 볼 수 있겠다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하나씩 분석해 볼 텐데요. 일단 대선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월 3일 대선 이후 좀 어떤 점을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시장은 일정 부분 반영 내지는 반응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아보라면 뭐니 해도 증권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되고요. 그 부분 왜 증권주가 상승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굳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실까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저는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릴 생각은 없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공통점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은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공약에 대한 공통점을 좀 짚어보게 된다라면 시장의 큰 장세의 어떤 그 방향성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일단 시장은 그 확장 재정 정책의 상당 부분 그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경제 상황이 그다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가장 중요한 것, 정부의 재정 정책을 확장 정책으로 계속해서 이어 나가면서 시장 내에 어떤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불어오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규제의 완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규제들이 완화가 되게 되면서 각 산업별로 숨통이 상당 부분 트이는 어떤 그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세금 감면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전체적인 대선 공약을 좀 살펴보게 되면 산업별로 핀셋 공약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 생각해 본다라면 재정을 확대하겠다라는 어떤 그 대선 주자들의 공약은 공통점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정부가 경제 정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꼽아본다라면 네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 정책의 확장, 두 번째는 조세의 감면, 세 번째는 통화의 확대, 네 번째는 규제의 완화. 이렇게 좀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보면 뭐 가장 크게 재정의 확대 부분, 그리고 조세의 감면 부분, 규제의 완화 부분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을 이루게 되면서 대선 이후 결국은 경제 활성화 정책에 방점을 찍게 되면서 지금 현재보다는 상당 부분 나아진 그리고 시장 내에서 불투명성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과 같은 어떤 조심스러운 시장 상황들보다는 오히려 재정 확대 그리고 조세 감면 규제 완화라는 기대감 속에서 시장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 상당 부분 높겠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대선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공통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 공통적인 부분 속에서 미리 좀 선취매 전략을 꾸려나가시는 것도 나름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뭐니 해도 간접적인 부분인 어떤 그 조세의 완화랄지 통화의 확대 뭐 이런 쪽보다는 아마도 재정 지출 확대 쪽에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재정 지출이 확대가 되면 산업별로 순차적인 반응 내지는 순차적인 기대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시장 내 나타나는 기대감은 건설 부분이 되지 않을까. 건설 부분. 인프라 확대를 통해서 건설 부분에 정부의 지출이 확대가 될 것이고 이 정부의 지출 확대 부분은 소득의 개선을 만들어내면서 소득의 개선은 소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소비의 활성화는 결국은 다시금 생산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고 이 생산의 확대는 결국 다시금 우리 민간 소비자들의 소득 확대로 나타나게 되고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소비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면 재정 지출 확대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만한 업종, 건설업종,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 그리고 내구재, 즉 경기 소비재 업종, 즉 원자재 업종, 그리고 부품 산업 쪽으로 상당 부분 관심이 그리고 어떤 그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겠다. 두 번째, 우리 그 화면에 지금 오른편에 나가고 있는 산업별 규제 완화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죠. AI와 바이오 그리고 건설 부분 분명히 어떤 산업별 수요에는 파급시차는 발생하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쪽 AI랄지 바이오랄지 건설 쪽에 결국은 시장 수혜를 받을 가능성 상당 부분 높겠다. 또 하나
뭐 결론적인 부분 말씀드려 보지만 정부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부 주도형 경기 확대, 경기 개선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큰 정부, 곧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중심의 경기 개선이 나타나야만 할 텐데 여기에 아마도 새로 들어오는 신정부는 그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그들의 역할 더욱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대선 공약의 교집합을 따라가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 경제 정책 대표적인 부분에서도 뭐 재정 지출 확대와 산업 규제 완화에 대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관련한 업종에 대해서요. 그리고 저희 다음 변곡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FOMC 두 번째 변곡점으로 좀 네네. 짚어주셨는데요. 전 페드 위원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또 골드만삭스 부회장이기도 합니다. 로버트 카플란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 페드가 이제 올해 금리를 한 차례도 인하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네. 그것도 이제 그 카플란의 이제 전망이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부분은 과연 우리가 금융 긴축기에 여전히 속해 있느냐, 금융 완화기에 들어가 있느냐. 아마도 대다수의 분들, 우리 앵커도 마찬가지 생각일 겁니다. 금융 완화기에 이미 진입을 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금융 긴축기에서 이미 벗어났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쪽에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미 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금리 인하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지금 앞으로 시장의 방향 전개 가능성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금융 완화기, 즉 금융 장세에 대한 대비, 준비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 좀 해보게 되는데 기준금리 당장 인하가 아니라 아마도 올해 안에 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건 안 하건 또는 시장의 컨센서스는 일단 한 39% 정도는 금리 인하 최소한 1회 이상은 할 것이다라는 쪽에 컨센서스가 모아져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당장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관심은 더 이상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쪽에 오히려 시장의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시장은 결국 유동성 장세에 돌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그러면 유동성 장세에서 어떤 업종이 가장 수혜를 보게 될 것이냐. 당장은 수혜가 아니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수혜 볼 만한 업종은 어떤 업종이 될 것이냐. 이 부분 결국은 자본재 산업이 될 것이다. 자본재 산업이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는 점차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운송과 관련된 업종에 우리는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지금 뭐 우리 PPT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운송과 유통업종에 대한 관심 서서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는 점. 오늘 5월 말입니다. 다음 달은 이제 1년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그런 6월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6월 달 아마도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장세의 전개가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고 봐야 될 것이고 큰 그림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분명히 더 이상 금융 긴축은 없다. 그렇다면 금융의 완화만 있을 뿐이다라는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와 관련된 업종 방금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재와 운송 그리고 유통업종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 또 한은에서 금리 인하를 보였습니다. 7개월 사이 또 네 번째 인하였다라는 점, 또 미국과의 그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또 벌어져 있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가 좀 업종별로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 경기 민감주, 또 내구 소비재, 운송과 유통까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6월 증시의 또 마지막 변곡점, 미중 무역 갈등 짚어주셨거든요. 네네. 앞으로 더 격화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에 길들여져 있다. 과거 12월부터 한 3월, 4월 정도까지는 시장 미중 갈등에 대해서 상당 부분 변수라고 생각했다라면 아마도 이제는 더 이상 시장 내 변수가 아닌 상수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시장 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다라기보다는 그 변하지 않는 조건 속에서 각자 도생할 수 있는, 각자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속에서 아마도 투트랙 전략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투트랙 전략, 결국은 무엇이냐면 미국은 미국 중심대로, 그리고 중국은 중국 중심대로. 이미 글로벌 시장은 글로벌 밸류 체인, 즉 산업별 글로벌 밸류 체인은 이미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원화 진행이 상당 부분 완성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미국 중심의 GVC 그리고 중국 중심의 GVC로 이미 나뉘어져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 차라리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미국과 중국 중심을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과연 어떤 쪽의 신정부 수출 전략, 글로벌 외교 전략을 펼칠까라는 쪽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미국향, 중국향 분명히 구분을 하는 건 맞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 직후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한 해법을 과연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펼쳐나갈지에 관심을 갖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오늘 6월 전략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통화 정책의 완화 부분에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한 가지. 그렇다면 유동성 장세를 미리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시장 전략을 짜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대선 이후 분명히 정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 상황에 있어서 크게 시장 내에 대두가 될 것이다라는 점. 그렇다면 정부가 통화 확대, 재정 확대, 그리고 규제 완화, 여기에 수혜를 얻을 만한 업종은 어떤 업종이 될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경기 소비재와 내구재, 그리고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국내 증시의 변곡점,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업종에 대해서 좀 핵심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 시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승용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